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게 만드는 문제거든요. 네, 바로 검찰개혁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법 앞에 평등.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죠. 사실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던 이유,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바라는 최종 목표, 그 모든 게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법 앞에 평등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바로 한국 검찰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힘, 그 권력 구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아주 막강하고 집중된 권력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그래요. 한국 검찰이 가진 이 독점적인 권한, 그 힘의 크기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뭐랄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 같았다고 할까요? 자, 그 막강한 권력의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이 기소 독점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재판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검찰 혼자만 쥐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도 검찰이 이건 기소 안 할래 하고 결정해버리면 법원에서 재판 한번 받아볼 기회조차 없이 그냥 사건이 덮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요, 검찰 권력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 이른바 구조적 모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 검찰이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하는 선수 역할도 하고 또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심판 역할까지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이 구조 때문에 이거 객관적일 수 있겠어? 하는 비판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문장이 그 모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열심히 수사했는데 내가 틀렸네? 하고 인정하기가 이게 심리적으로도 또 조직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세운 결론에 어떻게든 사건을 끼워 맞추려고 무리하게 기소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은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건 바로 공정성에 대한 아주 광범위한 불신이었습니다. 점점 많은 시민들이 법의 잣대가 왜 사람마다 다르지? 하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 불신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저울이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막 기울어진다는 그런 대중의 깊은 의심인 거죠. 이건 그냥 기분 나빠 수준의 불만이 아니었어요. 검찰이라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던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이중잣대, 그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려고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터는 표적 수사를 들이대고요. 반면에 검찰 내부 식구나 힘 있는 사람들의 비리 의혹에는 우리 식구는 우리가 감싼다는 식으로 방패를 들어준다는 비판. 이게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인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찰을 더 이상 공정한 법 집행 기관으로 보지 않게 된 겁니다. 대신에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정치판에 직접 뛰어드는 하나의 정치적 플레이어로 보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막강한 권력이 공정성 논란까지 일으켰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겠죠. 아니, 그럼 이 엄청난 권력을 감시하는 곳은 어디야? 하고요. 그런데 참 오랫동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검사를 수사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 대답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오직 검찰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동료 검사가 동료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죠. 이런 셀프 감시 구조, 고야미한테 생선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내부 비리가 제대로 처벌받기 어려울 거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때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밤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도 하나 걸릴 때까지 그냥 그 사람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 먼지털이식 수사, 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슬쩍슬쩍 언론의 정보를 흘려서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여론재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로 계속 지적됐었죠. 자, 이렇게 권력은 너무 집중돼 있고 공정성은 무너졌고 견제 장치는 없다는 세 가지 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혁이 만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균형점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에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나 군부처럼 아주 거대한 권력기관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거든요. 많은 시민들은 이제 검찰개혁이 바로 그 민주화 여정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핵심 목표는 앞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첫째, 권력 분산,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는 거고요. 둘째, 공정성 확보, 힘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인권 보호, 무리한 수사 관행을 없애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혁이 꿈꾸는 궁극적인 비전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의 사회적 역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무서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름 그대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렇게나 오랜 시간 동안 막강한 힘을 누려왔던 기관이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이 길고 긴 여정이 아마 앞으로의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